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대선 직전 대법원이 유독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대선 개입 의혹까지 불러일으킨 논란의 재판이죠.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재판의 심리가 진행되던 35일 동안 대법관 2명이 무려 13일 동안 해외 출장까지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모든 대법관이 사건 접수 직후부터 충실히 기록을 검토했다던 대법원의 기존 설명과 어긋나는 대목인데요. 첫 소식 이기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접수 35일 만에 파기환송된 직후 대법원은 모든 대법관들이 기록을 충실하게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님들께서 이제 이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했다라는 등등 충실하게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을 내렸다라는. 그런데 MBC 취재 결과 당시 재판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중 권영준 대법관과 신숙희 대법관이 상고심 기간 35일 가운데 무려 13일이나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권 대법관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13일 동안 호주와 칠레를 거쳐 미국을 다녀왔고, 신 대법관은 4월 7일부터 19일까지 역시 13일 동안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아일랜드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 사유는 세계 최고 행정법원 협회 총회 참가와 세계 여성법관 협회 회의 참가, 검찰의 상고 이유서 제출과 상고 이유서의 집행관 촉탁, 이 대통령 측의 변호인 선임과 답변서 제출 등 이 사건으로 대법원이 긴박하게 돌아갈 무렵 대법관 2명은 국내에 없었던 겁니다. 두 대법관은 이후 유죄 취지의 의견을 냈는데, 특히 신숙희 재판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보충 의견까지 냈습니다. 민주당에선 35일 중 13일을 해외에 있었는데 충실한 검토가 가능했겠느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준비하는 기간, 뒷정리하는 기간 다 한다면 도대체 언제 이 기록은 보았다는 거죠? 변호인 선임계가 올라오고 답변서가 올라오고 하는 기간 동안에 다 외유 출장 중이셨는데 언제 읽어보고 언제 수기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두 대법관의 출장은 미리 예정된 일정이어서 변경이 어려웠다며, 다만 출장 중에도 자료를 받아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이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대법관을 순차적으로 26명까지 늘리고 사법부에 대한 외부 견제를 강화하는 한편, 또 그동안 공개가 미흡했던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의 내용도 담았는데요.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 2달여 만에 5가지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관련법 개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먼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12명을 추가해 모두 26명으로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대법관 1명이 연간 5천 건을 심리하며 경무에 시달리고 국민들도 신속한 재판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현 정권에서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는 차기 정권도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 역시 똑같은 2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사법부에 대한 외부 견제도 강화됩니다. 폐쇄적인 법관 인사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변호사들의 평가가 반영되는 법관 인사평가 제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문을 전면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류 심사로만 이뤄지는 압수수색 영장 제도에 대해 영장 심사 과정에 당사자나 수사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 사전 신문 제도도 포함됐습니다. 사법부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끼워 맞추기식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 개입을 했던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합니다. 3심제인 법원 판단에 대해 한 번 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한 재판 소원은 논의 끝에 개혁안에서는 빠졌지만 민주당은 공론화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안에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대법원의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과 쥐기현 판사 문제, 그리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 등이 쟁점이었는데요.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선 법원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의 이례적인 처리 속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상고장 딱 제출하자마자 기다려서 그 다음 날 대법원에 송부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고등법원에서 급하게 대법원으로 이송된 걸 지적한 건데 고등법원 역시 이례적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당은 사법부의 또 다른 대선 개입 의혹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의 유일한 권리를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대법원의 선고로서 주권자 시간을 침해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신속한 결론을 내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며 법원을 감쌌습니다. 왜 빨리 결론을 내렸어? 그러니까 대선 개입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대법원장을 모욕하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남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자 국감장을 떠났습니다. 배우자가 춘천법원장으로 재직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적 이익 추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나 의원은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사위에 배정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부인과 남편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공직 이해충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장으로서 이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감에 출석한 법원장들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고 지귀현 판사처럼 구속 취소를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엔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김건희 씨 최측근의 딸이 초등학교 2학년 학급생을 화장실에 앉혀놓고 리코더 등으로 머리를 때린 다음 일주일 만에 다시 불러 주먹으로 눈과 얼굴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학폭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당시 학폭심의위에서 단 1점 차로 강제 전학 처분을 내리지 않으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학교에 다녀야 했는데 알고 보니 사건 직후 김건희 씨가 가해자 측은 물론 교육부 차관과도 통화를 했다는 사실까지 뒤늦게 드러났죠. 그런데 교장 출신, 판사 출신 등으로 이루어진 당시 학폭위에서 어떤 말들이 오간 끝에 그런 처분이 나왔던 건지 오늘 녹취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년 9월 경기 성남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 즉 김승희 전 비서관 딸의 처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과장도 좀 문제있고 부담스러운 부분인 것 같고. 교육청 담당 과장이 최고 수위인 강제 전학 조치를 부담스러워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회의도 강제 전학 대신 그 아래 단계인 학급 교체로 뜻이 모아집니다. 학급 교체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저도 생각했어요. 강제 전학 조치에 필요한 점수는 16점. 학폭위는 여기에 딱 1점 모자란 15점을 줍니다. 전치 9주나 나왔던 피해자 상태를 고려하면 이례적 판단이었습니다. 애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점수는 최대 높거나 가해자랑 다릅니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러고. 점수를 매기고 그에 따른 처분을 한 게 아니라 처분 결과를 정해놓고 거기에 점수를 맞췄다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대목입니다. 심지어 학폭위원들은 강제 전학을 주장하는 피해자 측 변호인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얘기하는데 자꾸 몸에서 반감이 일어나는 거야. 이거 감정을 한번 해보고 싶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보다 이렇게 상위 클래스가 있다는 거예요. 2년 전 당시 거센 의혹에도 경기도 교육청은 특별 점검 결과 문제 없었다며 면죄부를 줬습니다. 강제 전학까지는 그 조처가 어렵게 지금 사실은 진행이 돼 왔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문제는 가급적이면 교육적 해결을 하자 하는. 하지만 녹취록이 공개되자 임태희 교육감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된 부분에서 좀 더 꼼꼼히 살폈어야 되는데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교육부 차관과 길게 통화하는 등 김건희 여사가 학폭 무마에 관여했는지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은 성남교육지원청과 가평교육지원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핵심 당사자인 김 전 비서관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향해 국감 첫날을 비롯해 의심스러운 시기에 스마트폰을 교체했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김 실장 측은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 때문에 한 달에 10번 넘는 통신조회까지 당했지만 10여 년째 같은 번호를 쓰고 있다면서 약정이 끝나 기기 변경한 것도 문제 삼느냐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박정원 의원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휴대전화 교체 내역을 확보했다며 아침부터 기자회견을 자초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10월 19일 김 실장이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뒤 2달 뒤엔 단말기를 바꿨고 이후 2023년 9월과 2025년 10월 스마트폰을 교체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교체 시기가 공교롭다는 겁니다. 폰을 교체한 당일에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묘하게 이런 시기에 증거인멸을 위해 교체한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부터 틀렸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먼저 김 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10여 년째 같은 번호를 쓰고 있다며 이 대통령 수사 때문에 번호를 바꾼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2021년엔 경기도청을 나오면서 명의를 변경한 뒤 단말기를 바꿨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2년마다 통신요금 약정이 끝나 기계 교체 시기가 도래했는데 지난주 새 단말기를 받고도 바빠서 유심칩을 갈아 끼지 못하고 예전 단말기를 그대로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별도의 번호를 만들려 유심을 교체하는 행위는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늘 해오던 불법과 꼼수가 세상의 보편적인 기준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에선 지난 몇 년간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돼 김 실장에 대한 통신조회가 한 달에 10여 번 이뤄질 정도였다며 휴대전화 교체 시기와 겹치는 사건을 교묘하게 엮었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출석을 이유로 이른바 김현지 방지법까지 거론하고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거짓된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했던 장동혁 대표가 결국 당선 4개월 만에 면회를 마쳤죠. 내란 1년이 다 돼가도록 절연을 하지 못하는 건데 당내는 물론 보수 언론에서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자의 눈, 이문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직후 성경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다는 글을 남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거기 왜 갔냐는 기자들 질문에 인간적 예의였다고 답했습니다. 전당대회 기간 때부터 약속했던 것들을 지킨 것이고 저는 저희 당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를 다한 것입니다. 당 지도부 역시 개인적인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는 특별한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대표의 행보에 여러 해석이 끊이질 않습니다. 제1야당 대표라는 무게감 때문입니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한남동 관저를 찾았습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친윤인 쌍권 지도부는 관저에서 멀리 떨어져 국회를 지켰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개별 행동을 해도 당 지도부는 달라야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요구가 당 안팎으로 거센데도 장 대표는 지도부와의 협의도 없이 몰래 윤 전 대통령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의 면회로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혁신하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극우 지지 세력만 바라본다는 비판 역시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대선 불복을 넘어선 명백한 내란 선동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당의 대표일 수 있습니까? 자격 없습니다. 국민들이 등을 돌린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선 약이 아닌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당내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빨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혁신파 쪽에서는 또 그쪽에서도 지방선거 망치려는 거냐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거고
당대표 선거 당시 극우 성향 유튜브에서 면회를 공약했던 장동혁 대표. 이번 공약 실천으로 윤어게인 세력과 일부 당원들의 마음은 얻었겠지만 민심은 챙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주요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들의 이름과 함께 이들을 수거하는 방안이 담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 기억하실 겁니다. 이른바 이 노상원 수첩의 실태를 추적해온 특검이 노 전 사령관을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습니다. 구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2.3 비상계엄의 민간인 비선으로 의심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어제 내란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는 처음 소환됐습니다. 현재 노 전 사령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추가로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경찰이 압수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이나 진보 성향 인사들이 수거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하면 수거 대상 처리 방안으로 GOP 선상에서 피격,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등이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가스, 폭파, 침몰, 격침 등의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면서 만약 폭동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살인이 발생했다면 이는 내란죄에 포함되지만 특정 대상을 미리 지목해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다면 내란 목적 살인이라는 별도의 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이 같은 판례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토대로 계엄을 앞두고 특정 인물들을 체포 대상으로 하는 명단을 작성하고 살해 계획을 세운 것인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특검팀은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노 전 사령관에게 적극적으로 진술할 경우 형량 등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노 전 사령관은 수사팀의 질문에는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순직해병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최상병 순직 사건에 연루된 국방부와 군수 내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모두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입니다. 특검은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자 이 전 장관이 참모인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에게 휴대전화 교체 여부를 확인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차현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군검찰단장, 유재현 전 법무관리관, 김규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5명입니다. 순직해병특검은 이들이 이 전 장관을 중심으로 공모해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외압을 행사하고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무리하게 수사하게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부당한 수사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였고 주요 공직에 있었던 여러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의 특검은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던 당시 이종섭 전 장관이 자신의 참모인 박진희 전 보좌관에게 핵심 물증이 될 수 있는 휴대전화 교체 여부를 확인한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무렵 이 전 장관이 박 전 보좌관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했냐고 물으며 사실상 전화기 교체 지시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겁니다. 실제로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 등 상당수 피의자들이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특검은 사건 관계자들이 VIP 경로는 없었다는 등의 거짓 진술을 해왔고 언론 등의 본인 입장을 설명하며 다른 피의자들이 그에 맞게 진술하도록 하는 이른바 말맞추기 정황도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번 주 목요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연어를 비롯한 음식과 술을 주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라고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의 감찰이 진행 중인데요. 문제 술자리가 이루어진 걸로 의심되는 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직원에게 술 반입을 암시하는 지시를 하는 듯한 녹취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최근 감찰을 지시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검찰청에서 벌어졌다는 연어회 술파티 회유 의혹.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사건을 맡았던 수원지검 수사팀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2023년 5월 17일 오전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이 구치소에서 쌍방울 직원을 접견하며 티나지 않게 술 반입을 준비하라고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한 접견 녹취록을 법무부가 확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마침 당일 오후 6시 34분과 6시 37분엔 쌍방울 법인카드로 수원지검 앞 편의점에서 각각 12,100원과 1,800원이 결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김 전 회장이 직원에게 오늘 이화영과 끝장을 본다. 소주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해야 한다. 물처럼 꾸며 소주를 준비해와라. 내가 검사에게 이미 말해놨다고 지시했다며 1,800원은 소주 한 병 값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고검 관계자는 녹취록에 술을 준비하라는 명시적인 표현은 없는 것으로 한다며 아직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고 술 접대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회장, 박상용 검사 등이 연어초밥으로 저녁 식사를 했고 김 전 회장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는데 법무부는 수용자와 교도관들의 진술 외에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할 다른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이어서 캄보디아 사태 속보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58명이 무더기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재인 기자, 구속 여부가 모두 결정됐나요? 네, 속속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대상은 송환자 64명 가운데 59명인데요. 송환 전에 이미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집행된 1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4명은 석방됐습니다. 다른 1명도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반려되면서 풀려났습니다.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에 통장과 휴대전화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남성인데요. 검찰은 감금 이후 캄보디아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현지 경찰에 신고한 점 등 범행 이후 사정을 고려했다고 반려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충남경찰청에서 조사받던 45명은 모두 구속영장이 청구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구속심사를 받았는데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줄줄이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사기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취재진 질문에 입을 열지 않던 이들이 이 질문에만 답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캄보디아에서 구금돼서 폭행 당하셨나요? 네, 전기 지진이 구분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경찰은 일부 피의자로부터 현지에서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간이검사에서는 송환자 전원 음성 반응이 나와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캄보디아 경찰 수뇌부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양자회담을 또 가졌죠.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네, 양측은 한 캄보디아 합동대응 T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4시간 한라인 운영, 사기범죄 공동조사 등 세부 방안을 이번 주부터 신속하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인사건 전담경찰관인 코리안 데스크를 캄보디아에 두는 방안도 계속 논의했지만 진전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서울청 광역수사단에 44명 규모의 재외국민 실종 납치 감금 집중수사팀도 설치했습니다. 유인 광고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그동안은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정도였다면 앞으로는 게시자의 계좌와 IP를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 관련 광고인 줄 알고도 방치한 운영자는 공범, 방조범으로 보고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이 대거 송환됐지만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120억 원을 받아 가로챈 연애 빙자 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한국인 부부도 송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프놈펜 중심지에서 차로 40분쯤 떨어진 곳에 있는 한 교도소입니다. 높은 담벼락이 이중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연애 빙자 사기 주범인 한국인 강모 씨와 안모 씨 부부가 수감 중인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도소는 캄보디아에서 가장 큰 교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자동과 여자동이 모두 설치돼 있습니다. 이들은 작년 3월부터 범행을 일삼았습니다. SNS로 말을 걸어 연인 관계로 발전하면 투자를 권유하며 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괜찮아? 잘 보여? 지금 이제 집에 갈 거야. 어떡해? 100여 명을 상대로 120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인터폴 공조로 현지에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석 달 만에 풀려났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에 우리 돈 6천만 원을 찔러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들이 석방된 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까지 받았다고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 7월 현지 경찰에 다시 붙잡혔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은 이들이 아직 구금 중이라고 우리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송환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송환이 캄보디아 이민청에서 추방한 대상자를 강제 송환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그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들 가슴은 계속 타들어갑니다. 앞이 깜깜했죠. 하나도 안 보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조업을 하고 있어서 생산자금 현금을 썼기 때문에 그 순간에 막막했어요. 송환이 늦어질수록 피해금 추적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인터폴을 통해 이들 부부를 대상으로 은닉 자산을 추적하고 재산 처분을 차단하는 은색 수배를 발령해둔 상태입니다. 프놈펜에서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프린스그룹의 천지 회장은 캄보디아 최대 범죄 단지의 우두머리로 알려져 있죠. 미국 법무부가 이 천지 회장이 캄보디아 범죄 단지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범죄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직적인 폭행과 고문에 직접 관여하고 중국 정부를 포함한 여러 나라 고위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체계적으로 조직을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슴 전체와 두 팔에 굵은 피멍 자국이 선명합니다. 의자에 묶인 채 간이 침대로 보이는 곳에 내동댕이 쳐져 있습니다. 프린스그룹이 운영한 범죄단지 안에서 자행된 폭행과 고문 장면입니다. 미국 뉴욕 검찰은 프린스그룹 천지 회장이 폭행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조직원이 문제를 일으킨 자를 때려도 되냐고 묻자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리라고 지시했던 겁니다. 또 감시하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로비도 전방위로 펼쳤습니다. 지난 2019년 천 회장은 외국 정부 고위 관료들에게 각각 300만 달러, 우리 돈 40억 원이 넘는 요트와 수백만 달러의 고급 시계를 선물했습니다. 그 대가로 외교관 여권을 받아 재작년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당국과 유착도 있었습니다. 재작년 5월 중국 관료와 천 회장 측근 사이의 대화를 보면 중국 공안부 관료가 프린스그룹 관계자들을 처벌받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하자 천 회장 측근은 아들을 잘 챙겨주겠다고 답했습니다. 천 회장의 핵심 범죄 수법은 로맨스 스캠, 연애 빙자 사기였습니다. 미국 검찰이 확인한 사기 계정은 7만 6천 개, 관리용 전화기만 1,250대를 갖춘 시설도 확인됐습니다. 프린스그룹은 사기 계정 프로필에 너무 아름답지 않은 여성 사진을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세탁해 천 회장은 롤렉스 시계와 요트, 별장, 전용기를 장만했고 피카소 그림까지 사들였습니다. 미국 검찰은 천 회장이 30개가 넘는 나라에서 사업체 100여 곳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도 계열사 사무실을 차렸는데 지금은 간판만 내걸고 있을 뿐 별다른 활동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프린스그룹의 국내 활동 의혹과 관련해 전담팀을 꾸리고 첩보를 수집 중입니다.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 계좌에 프린스그룹 자금 912억 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해당 은행들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맞춰 이미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대학생의 부검이 한국 캄보디아 경찰 공동으로 오늘 진행됐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 있는 이승지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부검은 모두 끝났죠?
네, 대학생 반모 씨 부검이 진행된 캄보디아 프놈펜 턱틀라 사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부검이 끝나 불이 꺼져 캄캄한데요. 부검에는 어젯밤 캄보디아에 도착한 우리 측 인력도 함께했습니다. 경찰 수사관과 국과수 부검이, 검사 등 6명이 참여했습니다. 부검은 한국 캄보디아 공동으로 이곳 시간으로 오전 10시 반부터 약 3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캄보디아 측은 한국 경찰이 원하는 시간만큼 부검을 할 수 있게 하겠다며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부검에서 시신 훼손 흔적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장기 적출은 없다는 뜻입니다. 앞서 캄보디아 경찰은 검안을 통해 고문에 의한 심장마비가 의심된다고 했는데요. 정확한 사인 규명에는 약 2주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지난 8월 사망 이후 약 2달간 박 씨 시신이 안치됐던 이곳 사원 안에도 들어가 봤는데요. 시신 안치실과 화장장이 나란히 붙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오늘 부검 직후 화장도 곧바로 이뤄졌고 박 씨 유해는 비행기편으로 내일 오전 국내로 송환됩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한국인들의 추가 체포와 탈출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캄보디아 경찰이 지난 16일 범죄단지에서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10여 명을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2달 뒤쯤 국내 송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같은 날 한국인 2명도 별도로 감금 신고를 거쳐 캄보디아 경찰에 구출됐습니다. 이들은 이르면 이번 주 귀국합니다. 아직 어딘가에 감금된 한국인이 많다는 건데요. 외교부는 8월 기준 80여 명의 안전이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추가 신고가 많아 집계를 다시 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영사 인력을 40명 늘리고 동남아 지역에 조기 경보 체계를 가동해 유사시 먼저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이 영사 조력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캄보디아 대사관 경비까지 재교육해 24시간 어떤 신고도 놓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프놈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보유세 개편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실제 개편이 이루어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를 앞두고선 막판 갭 투자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시행을 하루 앞둔 일요일, 서울 양천구에선 시세보다 1억 정도 싸게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다주택자인 집주인이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내년 5월까지 집을 팔지 못하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을 우려해 서둘러 투자금 회수에 나선 겁니다. 여기에 전세를 끼고 막판 갭 투자를 하려는 매수자의 이익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지금 또 세금 규제밖에 없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되는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선제적으로 반응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예로 들며 보유세를 언급한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기재부는 당장 보유세를 높이겠다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연구 용역을 거치면 최소 몇 개월은 걸린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11호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유세 강화가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 내부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윤철 장관이 이야기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했다거나 논의를 하고 있다거나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세훈 현 시장은 보유세가 오르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거라며 정부에 날을 세웠습니다. 주택 가격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상승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고요. 반면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는 공개 입장을 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3,814의 거래를 마쳐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미중 무역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제 다음 주죠.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정상 간 만남을 논의해왔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유엔 군사령부도 판문점 견학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양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판문점 특별 견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전후해 민간인의 판문점 접근을 차단한 조치로 북미 정상 간 깜짝 회동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유엔사는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부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대비하는 차원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19년 6월 SNS로 회동을 공개 제안한 뒤 32시간 만에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정부는 아직 북미 간 의미 있는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는다면서도 기대감은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준비가 다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징후는 아직은 없는 상태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CNN 방송도 지난 주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비공개로 북미 정상 간 만남을 내부 논의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때마침 미국은 이번 주 주한미국 대사 대리를 교체하는데 후임으로 케빈 김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거론됩니다. 케빈 김은 지난 2019년 판문점 등 북미 정상회담 실무를 맡았던 터라 깜짝 회동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북한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아직 확실한 메시지도 오지 않았고 지금 굳이 섣불리 움직이는 것이 북한에게는 이익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봐야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며 북미 대화의 문턱을 높여온 만큼 실제 회동이 성사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최근 땡볕 아래서 진행되던 행사 와중에 1시간 40분간 방사를 기다리던 황새가 폐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행사를 기획한 지자체는 전문가의 조언을 따랐다고 하지만 행사를 검토한 전문가의 말은 다릅니다. 문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장문을 열자 아기 황새는 하늘로 날아오르지만 아빠 황새는 날개조차 펴지 못하고 고꾸라져 구덩이로 떨어집니다. 이어서 방사된 엄마 황새도 날개만 퍼덕거리다 인근 논에 멍하니 주저앉습니다. 사육장으로 옮겨 응급조치한 아빠 황새는 곧 폐사했습니다. 과학관 개장 기념식에 이벤트로 황새 방사를 하려던 시간은 오전 11시. 하지만 국회의원과 시장 등 내빈 속의 축사로 20분 가까이 늦어졌고 내리쬐는 땡볕을 사람들은 우산으로 가렸지만 황새는 그늘막도 없이 1시간 40분을 새장에 갇혀 있었습니다. 김해 씨는 황새 전문가 조언에 따라 방사를 진행했다고 말했지만 당시 행사를 검토했던 전문가의 말은 다릅니다. 방사가 1시간 내외여야 한다고 지자체에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1시간 이내로 포획 후 방사까지 1시간 이내여야 된다라는 내용은 제가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황새를 보호할 그늘막도 얘기했지만 정작 현장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당초에 그늘막 있어야 되고 1시간 내에 방사해야 된다. 근데 설치가 안 돼 있었던 거죠. 나무로 만들어진 새장은 부리가 긴 황새가 이동 중 다치지 않게 일부러 좁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김해 씨 측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연 적응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방사 과정을 행사의 이벤트로 활용했다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에 비판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태용 김해시장과 담당 공무원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황새 방사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 사실은 1시간 반 이상을 그 현장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었던 상황인데 김해 씨 측은 당시 전문가들로부터 방사 과정이 1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으며 현장에서 그늘막 설치 요청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정부가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보건의료 위기경보를 해제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촉발시킨 의료 대란이 1년 8개월 만에 공식적으로는 종료됐죠. 그동안 의정 갈등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인 119 대원들의 현장 영상을 MBC가 입수했는데요. 의료 대란 속에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구급대원들이 겪어야 했던 처절함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먼저 정혜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동 비! 주변 사람 비키세요! 비동이라고. 구급차에서 내린 구급대원들이 다급하게 달려갑니다. 다리 쭉 밀리지 마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심정지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50대 남성. 골든타임은 단 5분 안팎입니다. 산소부터 빨리 주죠. 심폐소생술에 이어 가슴 압박 장치까지. 기적적으로 맥박이 살아납니다. 맥박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어, 맥박 있어. 즉시 구급차에 태웠는데 정작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병원 선정됐나요? 병원이 안 돼. 전화 연락을 돌린 끝에 가까스로 병원 한 곳을 찾았지만 구급대원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선생님! 반응 있다. 선생님, 눈 떠봐요. 선생님, 좀만 힘내요. 그러는 걸로 추정이 뇌졸중에 의심되는 30대 남성. 생명이 오가는 위급 상황이지만 역시 받아주는 병원이 없습니다. 우측 상 쪽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되게 멘탈 체인지 직전 같아요. 눈 떠보세요. CPR 쓰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분은 외과에서 바로 받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반복되는 거절에 환자는 정신을 잃어가고 원장님 일단은 같은 것도 없나? 애타는 보호자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지금 이게 도움이 안 돼요, 어머니. 아셨죠? 어머님 진정을 하셔야 돼요. 정신 차려. MBC가 입수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지난 1년간 구급대가 환자 수용을 묻기 위해 20번 이상 전화한 사례는 67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오래 걸린 이송 시간은 7시간이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보신 응급실 뺑뺑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의료 대란 이전부터 지적되어 온 응급의료체계의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구급대원들의 현장 영상을 통해 본 비상의료체계의 현실, 이어서 홍익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자정이 가까운 시간, 11주차 임신부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양수가 새고 하혈까지 한 상황. 119가 한달음에 왔지만 임신부를 받아준다는 병원이 없습니다. 수술이 가능한 큰 병원 쪽으로 가라 해서 네, 알겠습니다. 병원이 인력 부족으로 다니는 사람만 갈 수 있대. 전전긍긍하는 구급대원의 휴대전화에는 실패한 통화 목록만 가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3분가가 안 된대 어차피. 어디를 알아봐야 되나. 아예 연결조차 안 되는 병원도 있습니다. 뭐야, 전화가 왜 안 돼? 전화가 안 되는데? 왜 이러지? 위급한 임신부를 앞에 두고 40분 넘게 이어지는 전화 뺑뺑이.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은 끝내 못 찾았지만 일단 진료는 해주겠다는 곳으로 향합니다. 지난달 뇌졸중이 의심되는 환자. 찾아가시 뭐. 구급대가 숱한 전화 끝에 겨우 받아준다는 병원을 찾았지만 막상 도착하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경과가 없어서 안 되는 거죠. 차에 가요. 병원을 코앞에 두고 또다시 전화를 돌립니다. 병원 병원 다 왔는데 진료가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지금 병원 앞에서 일단 전화 돌리고 있어요.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 이후에도 중증 환자들의 이송 지연은 여전한 겁니다. 지난달 기준 필수 의료 진료과 전공의 복귀율은 70.1%로 비필수과 복귀율 88.4%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 지방 의료 인력의 만성 부족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필수 의료에 대한 낮은 보상과 높은 의료 사고의 위험, 왜곡된 의료 체계가 고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응급 의료 체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의료 대란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종양 개수를 부풀리거나 없는 종양을 있는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게 한 의사와 브로커 등이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종양을 명목으로 타낸 보험금은 다시 같은 부위 미용 성형에 쓰이기도 했는데요. 장혜지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외과. 상담실장이 환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너 몸 들고 있지 밖에. 내일 보자. 잠시 왔다 검사해가지고 없는 것도 만들어 보상받고 800만 누나 어떤 누나는 받게 해주니까. 이들이 말한 건 이른바 종양 쪼개기 수법. 이 병원에 촬영된 여성 환자 가슴 초음파 사진입니다. 왼쪽 가슴에 2개의 종양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1개인 종양을 교묘하게 각도를 틀어 촬영해 2개로 보이게 한 겁니다. 이 환자는 의사와 짜고 3개의 가짜 종양을 만들어 보험금 300만 원을 더 타냈습니다.
그리곤 이 돈으로 같은 병원에서 이마 피부를 당겨주는 미용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병원에선 브로커들이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며 보험 사기에 가담할 환자까지 모집했습니다. 혹 있으면 돈 버는데 집에 다 놓아. 없는 혹도 있다. 그럼 돈 버는 거지. 이렇게 가짜 종양을 만들어 2년간 10억 원의 보험금을 빼돌렸고 보험금 일부는 보험 사기에 동참한 환자의 가슴 확대나 물광주사 등 미용 성형 시술에 쓰였습니다. 의사와 브로커는 마취 상태인 환자의 가슴 사진을 찍어 몰래 공유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병원은 지난 8월 병원장이 구속된 뒤 현재는 문을 닫고 진료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의사와 브로커 등 3명을 보험사기법과 성폭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암 환자 등 11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장예지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을 방위산업 특사로 임명해 유럽에 보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직접 한국 방위산업 세일즈에 나섰습니다. 국방 연구개발에 대대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첨단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우리 기술을 바탕으로 자주 국방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방위산업 전시회 야간 전투를 위해 개발된 최신 총기에 적군의 체온을 감지하는 탐지기기, 드론까지 최신 방위 장비들이 전시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감시기능입니다. 축사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방위 산업을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방산 4대 강국 달성이라는 국정 목표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이득뿐 아니라 자주 국방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방위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을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강한 군사력과 기술을 갖춰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 국방과 항공우주 연구 개발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비를 저는 대대적으로 대폭 늘릴 생각입니다. 꼭 그걸 우리 산업 경제 발전에 하나의 계기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 기술로 개발한 기술과 장비로 무기체계 국산화를 이뤄내 이를 바탕으로 해외 수출에 나서자고 당부했습니다. 또 민간 분야 기술이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 정비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자신을 둘러싼 주식거래 논란에 대해 사과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미공개 정보 이용과 같은 위법 행위는 없었다면서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2000년 설립된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 2009년 우회 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진입해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에 오르는 등 유망 기업처럼 보였지만 분식 회계가 드러나면서 1년도 안 돼 거래가 정지된 뒤 상장 폐지됐습니다. 손해를 본 투자자는 7,000명, 피해액은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8억 투자했어요. 3개월 만에 그냥 상폐가 돼버렸죠. 12년 동안 모은 돈 전부 쏟아부은 거거든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도 판사 시절 이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손해를 본 게 아니라 오히려 1억 원 넘는 수익을 거뒀습니다. 2010년 거래 정지 직전 주식을 모두 팔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시기 대표이자 대주주였던 오모 씨도 차명 주식 24억 원어치를 매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민특검이 미공개 악재를 미리 듣고 주식을 처분한 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특검과 오 씨가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네오세미테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은 김건희 씨가 투자했던 곳이기도 해 일각에선 수사 정당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오늘 사과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면서도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며 사퇴 요구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특검팀은 민특검이 2000년 당시 20-30명가량의 동창들과 벤처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샀고 상장 뒤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주식을 팔았다고 설명했는데
매도 시점이 왜 거래 정지 직전이었는지 구체적인 배경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직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직권조사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인권위는 조사단을 꾸려 다음 달 10일까지 특검 수사관 등을 상대로 조사한 뒤 30일까지 보고서를 냅니다. 숨진 공무원의 유서가 알려지면서 특검의 강압수사 논란이 일었지만 특검은 강압은 없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KT에 이어 LG U+도 해킹 정황이 있는 서버를 무단 폐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아예 서버의 운영체제를 재설치해서 과거의 기록은 들여다볼 수 없게 한 건데요. 정부는 해킹 증거를 의도적으로 없애려 한 것은 아닌지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보안 전문지 프렉은 지난 8월 LG U+ 해킹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 내부 서버 8,900여 개와 4만 개의 계정 정보, 직원 167명의 실명과 계정 정보가 해킹 그룹 김숙희에게 털렸다는 겁니다.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은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각종 인증을 통합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여기가 뚫리면 최악의 경우 전산망 전체를 해커가 장악할 수도 있습니다. 과기부는 프렉 보도 전인 7월 18일 같은 내용을 제보받고 LG U+의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8월 11일 점검 결과를 요청했는데 LG U+는 이틀 뒤인 13일 해킹 흔적이 없다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점검 결과를 요청받은 다음 날인 12일 LG U+가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 서버에 운영 체제를 재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영체제 재설치는 일종의 포맷으로 해킹 여부 확인을 위한 포렌식 등 정밀 조사가 불가능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뭔가 기존의 어떤 증적을 지우거나 이런 오해 여지가 충분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전에 자기 상사의 승인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는 불가합니다. LG U+는 그동안 해킹 정황이 없다며 정부에 신고를 하지 않아 외부 조사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일단 폐기하거나 밀어버리는 매우 위험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같이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LG U+는 자체 점검에서 취약점이 발견돼 운영체제를 재설치했다며 재설치 이전 서버 기록을 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약점이 발견됐으면 신고를 해야지 증거 인멸과 마찬가지인 운영체제를 재설치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현대차의 엔진 결함을 미국에 공익신고한 전 직원이 미국 정부로부터 거액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용기 있게 내부 고발을 했다는 건데요. 법률상 해외에서 받은 상금은 세금을 내지 않는데 어찌된 일인지 국세청은 100억에 가까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혜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차 품질본부 부장이었던 김광호 씨는 2016년 현대차 세타2 엔진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주행 중 시동이 꺼지고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MBC의 제보에 보도까지 됐지만 현대차와 국토부는 끝내 리콜하지 않았습니다. 엔진에서는 그거보다 더 심한 불량은 없습니다. 엔진 파손, 소착, 화재 이거는 불량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부분이죠. 결국 김 씨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제보합니다. 조사 결과 엔진 결함과 은폐가 드러났고 미국 정부는 김 씨에게 무려 280억 원의 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비난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공익을 위해 희생한 점이 인정된 겁니다. 미국 변호사 비용 95억 원을 주고 실제 손해 쥔 돈은 193억 원. 그런데 국세청은 여기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95억 원,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상금을 받은 건데 그 상금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것은 저를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일 뿐만 아니고 위례의 공익제보자.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상금에는 세금이 없지만 국세청은 김 씨가 받은 게 상금이 아니라 포상금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상장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받은 상은 공익신고자상으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상금에 해당합니다. 공익제보자를 노출하지 않는 미국 법에 따라 시상식을 개최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상장이 없었을 뿐입니다.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조금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장의 수요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김 씨는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다음 주 목요일 첫 재판이 열립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한국을 포함한 산업 선진국들이 그동안 막대한 양을 배출해왔지만 피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지 않은 개발도상국에 더 치명적입니다. 지금 MBC 취재팀이 기후변화로 빙하호수 범람과 산사태 피해가 증가한 페루 안데스에서 취재 중인데요. 주민들은 안데스의 변화에 선진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페루 현지에서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페루 북중부 안데스 산맥의 와스카란 국립공원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호수는 빙하가 녹아서 만들어진 팔카코차 호수입니다. 이곳의 해발 고도는 약 4,500m입니다. 이 적도가 지나는 페루는 열대 지방이지만 안데스 고산지대에는 이렇게 거대한 빙하와 빙하 호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페루 고산지대의 빙하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안데스 고산지대의 빙하가 지난 60년 동안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빙하 호수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팔카코차 호수도 지난 70년 동안 수량이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산 아래에 있는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빙하의 급격한 붕괴로 호수가 범람할 위험이 커졌습니다. 이 팔카코차 호수에서는 1941년 큰 범람이 발생해 산 아래 도시 와라스의 주민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과 6개월 전에도 인근의 다른 호수가 범람하며 이 산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삶을 위협받고 있는 안데스의 주민들은 한국을 비롯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산업 선진국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팔카코차를 둘러본 이곳 주민 사울 르야 씨는 실제로 독일 에너지 기업 RW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울? I'm worried about climate change. We should reduce the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Gracias. 저희가 이곳에서 취재한 안데스의 급격한 변화와 주민들의 외침은 곧 한국으로 돌아가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페루 안데스 팔카코차 호수에서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울산 이청용 선수의 골프 세리머니가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신태용 전 감독의 작심 폭로에 신 감독을 저격하는 듯한 세리머니로 맞서면서 진실 공방은 더 격해지고 있는데요. 조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태용 감독이 물러난 이후 첫 경기. 그동안 한 번도 페널티킥 키커로 나선 적 없던 이청용은 쐐기골을 넣은 뒤 갑자기 골프 세리머니를 펼쳤습니다. 성적 부진과 선수단과의 갈등으로 경질된 신 감독을 저격하는 듯한 돌발 행동이었습니다. 경기 후에도 한 번 더 세리머니를 한 이청용은 신 감독을 겨냥한 인터뷰로 불화설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일단 팀과 우리 팀을 사랑하는 팬들에게 누가 더 진솔된지는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세레모니 어떤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거에 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임 2달 만에 경질된 후 울산 구단의 선수단 운영과 일부 고참 선수들의 항명에 대해 폭로한 신 감독의 주장에 당사자로 거론된 이청용이 향후 정면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하면서 논란은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팬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선수들의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지만 경솔한 세리머니였다는 비판도 쏟아졌고 특정 선수를 향한 도를 넘은 댓글까지 나오자 울산이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진실 공방에 대해 신태용 감독은 오늘 MBC와의 통화에서 이청용의 세레머니와 인터뷰는 모두 봤다면서 더 이상 할 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진석입니다. 수영 황선우 선수가 전국체전 자유형 200m에서 한국 신기록을 넘어 아시아 기록도 깼습니다. 그동안의 부진을 말끔히 씻어낸 황선우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데요. 김수근 기자가 전합니다.
전체 2위로 예선을 통과한 황선우는 초반부터 경쟁자들을 크게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격차를 벌리기 시작했고 50m를 남기고 막판 여경을 펼치자 팬들의 함성이 쏟아졌습니다. 1분 43초 92. 어느 때보다 크게 포효한 황선우는 2년 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자신이 세웠던 한국 기록을 0.48초 앞당겼고 중국 소냥이 갖고 있던 아시아 기록도 8년 만에 가뿐히 넘어섰습니다. 수영장 레인에 걸터앉아 신기록의 기쁨을 만끽한 황선우는 경기 후 뜨거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도쿄올림픽 그때부터 정말 간절했던 기록이었는데 진짜 그동안 고생한 것들이 다 그냥 정말 쉽게 나가는 그런 기록이어서 지난해 파리올림픽에서는 아예 결선에도 오르지 못했고 석 달 전 세계선수권에서도 4위를 차지하면서 메이저 대회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지만 처음으로 1분 43초대에 진입하면서 그간의 아쉬움을 모두 털어냈습니다. 정말 계속 두드리던 벽이 진짜 깨진 것 같아서 좀 수영을 하는 인생에 돼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아시아 신기록으로 한국 수영의 강자임을 다시 입증한 황선우는 내일 개인 혼영 200m와 개영 400m에서 추가 메달에 도전합니다. 여자 평영 200m에 출전한 문수아도 2분 23초 21의 기록으로 자신이 세운 한국 기록을 0.66초 앞당겼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배드민턴 세계 1위 안세영 선수가 덴마크 오픈에서 올해 8번째 우승을 거뒀습니다. 2세트에서 8점 차를 뒤집는 저력을 발휘하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시작은 순조로웠습니다. 세계 2위 중국의 왕지이를 상대로 5점만 내주고 가볍게 첫 세트를 따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트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범실에 코트에 미끄러지는 돌출 상황까지 나오면서 10대 18, 8점 차까지 끌려갔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한 순간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코트를 넓게 활용하며 다시 주도권을 가져왔고 상대의 예측을 깬 과감한 대각 공격으로 왕지이를 몰아붙이면서 연속 8득점으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매치 포인트를 한 점 남겨두고 무려 41번의 랠리 끝에 듀스를 허용해 다시 위기에 몰렸지만 안세영은 한 발 더 뛰는 특유의 플레이로 상대의 실수를 유도해 결국 24대 22로 2세트를 끝냈습니다. 처음으로 덴마크 오픈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올해 8번째 우승 트로피와 함께 포효했습니다. 우리 선수끼리 정상을 다툰 여자 복식에서는 백하나 이소희조가 김혜정 공유용조를 2대1로 꺾고 올해 첫 금메달을 수확했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프로야구 두산이 새 사령탑으로 김원영 전 SSG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감독 경험이 있는 사령탑을 택한 건데요. 이명루 기자가 전합니다. 이승엽 감독이 물러난 자리에 두산은 경험 있는 감독을 선택했습니다. 2022년 SSG의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이끈 김원영 감독과 최대 3년간 20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두산이 경력 있는 감독을 선임한 것은 2003년까지 팀을 이끌었던 김인식 감독 이후 처음입니다. 제가 감독으로 올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끈끈한 야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동안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산 베어스 특유의 그런 야구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김원영 감독은 두산이 통합 우승을 차지한 2019년에 투수 코치로 함께한 바 있습니다. 조성환 감독 대행 것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발탁된 김원영 감독은 젊은 야수의 육성과 투수력 성장을 기대하는 구단의 방향성에 맞춰 팀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수 쪽은 구단 쪽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불펜 자원이나 선발 자원이나 우리가 돌발 변수 이런 거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갑작스러운 추위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북쪽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하면서 한기가 내려왔는데요. 오늘 아침 설악산의 기온은 영하권까지 뚝 떨어졌고요. 1cm 안팎의 첫눈도 내려 쌓였습니다. 서울도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은 두꺼운 외투를 꺼내 입었고요. 겨울 모자와 목도리를 착용한 시민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추워지겠습니다. 내륙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0도 아래까지 떨어지겠는데요. 서울의 기온이 4도, 파주 1도까지 낮아지겠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실제 체감하는 온도는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첫 설이나 첫 얼음이 관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년 기온을 밑도는 때이른 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절기 상강인 목요일부터는 점차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맑아지겠는데요. 동해안 지역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4도, 광주 10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도 서울의 기온 15도 선에 머물며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